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추세가 도무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2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신규 환자가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간신히 1,000명대에서 막아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상황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행이 반복되면 유행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도 이번 달에 사상 최고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진입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면은 역시 우리나라가 1차, 2차 유행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유행을 통제를 하였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유행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한동안 이 같은 추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예상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큰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정도 확진자 숫자가 유지될 듯합니다. 지금 근데 방역 당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에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그 수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1 이상입니다.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황이 반전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1 미만으로 떨어져야 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감염 재생산수라는 지표는 약간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그날 감소하고 나서야 감소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진자의 숫자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네. 지금 1월 다음 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단계가 지금 유지돼 있고 이른바 핀셋 방역 강화 조치도 취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 연말 연시가 끝난 이후에는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그다음에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이 되어서 저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유행이 끝났을 때 베이스라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동참해 주셔야 되는 시점인 거죠. 네, 교수님 지금 화면을 통해서 주말 이동량 추이도 나가고 있거든요. 수도권의 이동량이 3주째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리두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예상은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이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는데 아직 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이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된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거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요양병원이나 구치소 같은 폐쇄된 환경에서는 외부와의 연결 통로가 근무자 또는 새롭게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야지만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는 요양원만큼 구치소 등의 시설도 확산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도 나가고 있는데 이 그래픽을 좀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계속 여러 언론 등 그리고 전문가 등을 통해서도 계속 그 제기되고 있는데 이 동부구치소의 구조 자체에도 이렇게 확산세를 키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결국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구치소는 굉장히 밀집한 환경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사람이 밀집한 환경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서 4차 전수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당연히 확진자 숫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감염이 매우 초기인 경우에는 PCR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지금 음성이 나온 경우도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들이 확진된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그 이미 2차례 정도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 매우 초기에는 진단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2주 자가격리와 반복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기적으로 이런 전수 검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주기적인 전수 검사가 요양병원뿐만 아니고 구치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루어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구치소 확진자들 일부가 법정에 출입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 감염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나 아니면 진단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역학조사 역량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외부 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네. 동부구치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저질환자가 기저질환자였기 때문에 증세가 더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미 코로나19라는 것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 고령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제 구치소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내용들 짚어봤고요.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수의 어떤 기저질환자와 고령자가 생활하는 곳인 요양시설 등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결국 위중증 환자의 대다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자이기 때문에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취약한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여러 언론이나 이쪽에서도 좀 제기를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집단 격리,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호트 격리된 시설 내에서 오히려 인명 피해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코호트 격리에 대한 그 대처 방안, 좀 이걸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완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수십 명 이상의 단위의 확진자와 다 노령 환자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당장 확진자가 지금은 적어 보이더라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도 있고요. 문제는 요양병원 전체 확진자를 동시에 받아줄 만한 병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인데 예. 이런 자원 배분의 문제, 또 감염 관리라는 측면에서 코호트 격리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중환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전용 병상으로 옮기고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진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코호트 격리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방역 당국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의 의료 지원팀을 또 파견하기로 했는데 현장의 상황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의료 지원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때까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거나 유행이 발생을 하면 지자체에서 중심적으로 환자 분류, 즉 누가 더 중하고 경한지, 이송이 필요한지 등이랑 의료 인력 지원 등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환자 병상과 의료 인력 지원이 직접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확진자 자체를 줄여서 이런 유행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좀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동일 집단 격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동일 집단 격리된 요양시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의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일선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 병상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병상 부족 문제는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간 상급 종합병원들이 참여하면서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병상이 우리가 확보되는 속도는 10%, 20% 정도씩 늘어나는 데 비해서 유행이 커지게 되면 확진자 자체는 2배, 3배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2배, 3배 늘어난 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몇 주 뒤에 중환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어서 변이 바이러스 관련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지 이틀 만에 2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좀 설명을 일단 드리자면 한 명은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고요. 또 다른 한 명이 영국에서 아랍에미레이트를 경유해서 입국한 사례인데 이미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되고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국발이라는 표현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은 영국에서 발견이 된 것이지 이게 영국에서 유래했다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이가 활발한데 이 변이에 대한 감시를 하는 나라가 영국과 덴마크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변이가 유입됐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에도 이미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하셨고 영국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그러면 영국 변이 바이러스라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요. 그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또 외신이나 외국 전문가들 통해서 그 전해진 바로는 전파력, 그러니까 감염 속도가 최대 70% 정도 더 빠르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도 관련된 그 전문 학술지나 이런 걸 좀 읽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 살펴보긴 했는데요. 근데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변이가 이번에 첫 번째 발견된 것이 아니고요. 몇 번이나 발견이 됐었는데요. 근데 발견이 될 때마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 50% 빠르다, 70% 빠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2달 정도 뒤에 실제 결과를 보면은 그 속도가 최초의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가 더 쌓일 때까지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번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된 지 2, 3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료가 모이려면 한 달 정도의 시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변이 바이러스는 그 역학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최초의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동일하고요. 이 검체를 사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방식 자체, 기본적인 방식 자체는 같다는 말씀이신데 이 기존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얼마나 그 염기 서열, 유전자가 좀 다른지를 모든 그 염기 서열을 분석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모든 염기 서열을 분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번에 영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약 1% 정도의 변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1% 정도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신의 효과나 효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그 인체와 인체 세포와 접촉을 해서 실제로 병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 돌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감염력이 최대 70%까지 추정된다라는 여러 외신 보도라든지 외국 전문가들의 그런 보도는 아직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와 함께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게 치명률입니다.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명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근데 이 바이러스 자체가 치명률을 높이지 않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늘어나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방역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중환자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이번 3차 유행의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본질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영국에서 발견된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확산세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입국 가시는 경우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이 발생하시면 진단검사를 시행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는 과정에서도 진단검사를 한 번 더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고 나가는 과정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우리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치면은 대부분의 증상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이거보다 잠복기가 더 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격리 해제할 때는 진단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